내과 교수로 계시고 신장내과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학회 활동은 신장학회 유전 신질환 연구회 회장, 또 사단법인의 생명잇기 총무이사, 신장학회 투석이사 등등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상 지질 혈정 치료 전략의 디자인, 특히 신장의 환자에서 약제를 선택할 때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고척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또 좋은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비아티스 코리아와 또 이하영 차장님, 그리고 또 좌장을 맡아준 이한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의 이상 지질혈증 치료, 여러 가지 약제가 있지만 그 효과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문제, 특별히 투석전, 그다음 투석한 환자, 또 이식한 환자에서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 보시게 되면 고지혈증이 있을 때 만성 콩팥병의 진행 관련되는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스타틴, 아토화스타틴 리피토를 투여했을 경우에 심혈관계 질환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특별히 각종 가이드라인에서 특별히 당뇨병, 콩팥병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의 고지혈증 치료약제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2020년, 2022년 팩트시트를 기준으로 보시기에도 거의 5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성인 5명 중 1명이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의 20% 가까이가 HDL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약제로는 역시 스타틴 제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맥경화, 그다음 심혈관계 질환의 관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역시 고지혈증을 매니지먼트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아테로스크lero시스라든지 그런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 되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한 위험 인자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나이라든지 성별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인자이긴 하지만 특별히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절하여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질수록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진다는 건 이미 알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수록 심혈관계 위험도는 낮아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의 중요성들은 뭐 너무 유명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프리벤션이든 프라이머리든 세컨더리든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수록 보시게 되면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을 14%, 20% 가까이 낮추는 것으로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반적인 환자에서도 이런 심혈관계 질환의 LDL 디스리피데미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한다든지 특별히 스타틴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요즘은 이렇게 심혈관, 콩팥, 대사증후군, 아마 CKM 신드롬으로 많이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AHA에서 아마 발표가 됐었고, 보시면 벌써 2단계부터 시작해서 CKD 상태가 동반되고, 이때부터 약제로 스타틴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2단계부터 CKD 같은 거가 동반되는데요. 그럼 특별히 만성 콩팥병에서의 고지혈증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중요하게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특별히 스몰 댄스 LDL이 올라가고 HL이 감소된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과 스타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동반한 심혈관계 환자에서 LDL 콜레스테롤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 대한신장학회에서 매년 팩트시트를 발표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9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 환자로 추정되고 있고 2017년 기준으로 만성 콩팥병 요양 비용이 1조 7천억, 최근에 202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의 2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만성 콩팥병으로 가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잘 조절하는 특별히 리피드의 조절도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말기 콩팥병 환자, 특별히 투석하게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거의 60% 가까이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의 나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고령 환자에서 여러 가지 심혈관계 많은 약제를 복용하시죠. 그 할 경우에 급성 신손상을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각각의 심혈관계 약물을 추가 시에 급성심손상 발생 위험이 3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환자에서도 다약제 복용으로 인한 콩팥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흔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콩팥 기능 장애, 말씀드린 대로 하면 만성 콩팥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럼 만성 콩팥병 말기 신부전을 가져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재 당뇨병, 거의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2형 당뇨 환자에서 40%에서 콩팥 질환을 동반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의 그 원인에 따른 심혈관 질환 유병률을 보시게 되면 당뇨병 콩팥병 환자에서 일반 관상동맥 질환 유병률을 보시게 되면 전체에 비해서 당뇨가 있을 경우에 거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당뇨병 만성 콩팥병 환자 같은 경우는 다른 원인에 의한 만성 콩팥병 환자에 비해서 심혈관계 위험 지표가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VMS 인덱스도 실제로 많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당뇨병이 같이 동반될 경우에는 콩팥 관련된 사건, 말기 심보전으로 간다든지 급성심손상의 발생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당뇨가 있으면 거의 2배 이상 그 사건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신장 이벤트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코로나 이벤트 같은 경우 거의 4배 이상, 이스케믹 스트로크 같은 뇌졸중 같은 경우는 4.2배, 사망률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 사고체 여과율, 추정 사고체 여과율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감소하거나 소변으로 알부민뇨,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은 심혈관 질환의 독립적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알부민뇨가 300 이상 나올 경우에는 심혈관계 발생 위험이 거의 4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형 당뇨 환자에서 앞에 말씀드린 추정 사고체 여과율 감소하거나 알부민뇨가 동반되게 되면 10년 사망률 증가의 독립적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2형 당뇨 환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정 사고체 피검사를 통해서 세럼 크레아틴이라든지 시스타틴을 통해서 사고체 여과를 추정하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콩팥 기능 상태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2형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당뇨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남성일 경우에 5.7년 정도 수명이 감소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초기 만성 콩팥병만 하더라도 벌써 3년 이상 더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마이오카디얼 인파크션까지 발생하게 되면 더 2년 이상 추가로 더 감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으면서 만성 콩팥병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기대 여명을 늘리기 위해서 특별히 고지혈증의 조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 콩팥병 같은 경우는 계속 현재 증가 추세입니다. 신경병증을 좀 감소하고 있지만 레티노패시, 망막병증이라든지 당뇨병, 콩팥병의 비율들은 현재 2022년 이후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역시 당뇨병 환자의 4명 중 1명이 당뇨병, 콩팥병, 사고체 여과율로 감소되어 있거나 단백뇨가 나오는 그런 콩팥병이 동반되어 있어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당뇨병, 콩팥병 환자 같은 경우는 하이퍼리피데미아 유병률의 거의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동반된 환자에서의 심혈관계 아웃컴에 대해서 트라이얼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4D 연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아토바스타틴 리피토를 20ml 투여했을 경우에 4주 이후에 40% 이상 감소되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제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고지혈증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주로 보시게 되면 모든 투석하지 않는 만성 콩팥병 환자 같은 경우는 스타틴, 그다음에 에제트마이브 복합제 치료를 권고하고 있고요. 이미 투석하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굳이 시작하는 것도 권고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투여하고 있으면 투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식 환자들은 투여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역시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 있어서 스타틴 제제 용량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피토 아토바스타틴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80ml, 보통은 한 20ml까지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 KDIGO 가이드라인, 보통 저 네프롤로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인데요. 현재 스타틴 단독 또는 에스파마이브 복합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2022년 가이드라인에서 보시게 되면 당뇨병과 만성콩팥병 모두에서 모더레이트 또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초기부터 퍼스트 라인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우리나라 학회 같은 경우에는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1차로 스타틴을 권고하는데 보시게 되면 만성콩팥병 1단계, 2단계, 사구체육활이 60 이상 되는 환자들, 단백뇨가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심혈관계 위험들을 고려해서 스타틴 또는 복합제를 병용 치료를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은 3단계에서 5단계, 사구체육은 60 미만이 되는 투석전 내지는 투석하는 환자 내지는 이식하는 환자 다 포함해서 병용 치료를 레커멘데이션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콩팥병 환자 같은 경우는 심혈관 이전의 하이리스크 그룹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 영국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심혈관계 1차, 2차 예방을 위해서 아토바스탄 20ml를 투여를 권고하고 있고, 또 유럽 심장학회 같은 경우도 스타틴 기반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3 그 대한신장학회 당뇨병, 콩팥병 진료 지침에서도 보시게 되면 앞에 말씀은 대연동 소위한데요. 투석 전 환자 같은 경우 단독 또는 HF5 병용요법, 투석 중 환자 같은 경우는 심혈관계 1차 예방을 위해서 이런 병용요법을 굳이 처방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투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뀐 KDIGO 2022에서도 리피드 조절을 가장 펄스트 라인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4에서도 만성콩팥병 환자 1차적 약물로서 스타틴 제제를 펄스트 라인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 보시게 되면 영국의 그 임상 당뇨 선생님들의 그 연합체가 되겠는데요. 이쪽에서도 아토바스탄 20ml 약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콩팥병 있는 환자에서 LDL 콜레스테롤 타겟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럽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에서 50% 이상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하이리스크에서는 70 미만, 베리 하이리스크 55 미만까지 감소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CKD 환자에서 타겟은 없는 상태이고 아마 각종 그 현재 환자의 상태라든지 고위험군 동반 상태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 만성콩팥병 3, 4단계 환자에서 실제로 스타틴을 사용했을 경우에 보시게 되면 프라이머리 올코즈 모탈리티를 실제로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3, 4단계 환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하겠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투석 환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코트 연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실제로 스타틴 단독이라든지 에즈토마이드 병합요법을 사용했을 경우에 1년째 올코즈 모탈리티를 감소시켰는 경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투석 환자에서 최근에 리피드 디슬피드미아 경향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약제 처방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콩팥 안정성을 공유한 스타틴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약제 중에서 아토바스타틴 리피토 같은 경우는 제거 경로가 간 담독이고 콩팥으로 배설되는 비율이 2% 미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장 콩팥 기능의 감소 정도와 상관없이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피토 같은 경우 용량 조절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스타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틴 성분별 추정 사고치세 요과율 콩팥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게 되면 아토바스타틴 리피도 같은 경우는 다른 약제들에 비해서 EGFR, 그러니까 사고체육알 감소 정도가 유일하게, 그러니까 덜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콩팥 기능을 좀 보호하는 그런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형 당뇨병 환자에서 스타틴 사용과 콩팥 기능 장애를 보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ACE 이니비터 억제제라든지 ARB 인슐린 사용이라든지 경구 당뇨 사용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보정 후에 보시게 되면 콩팥 기능 발생률을 거의 7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본 연구 같은 경우는 이형 당뇨 환자에서 스타틴 사용 개시와 콩팥 기능 발생에 대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당뇨병, 콩팥병의 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 체결이 60 미만으로 새로 감소되는 경우라든지 40% 이상 감소되는 비율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따라서 콩팥 보호에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스타틴 사용 개시를 통한 LDL 감소와 그다음 콩팥질의 발생 관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보통 LDL 콜레스테롤을 70 미만으로 조절할 경우에 그 당뇨병, 콩팥병 발생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줄어들었고, 새로운 당뇨병, 콩팥병 발생 비율이라든지 GFR 감소 정도가 훨씬 덜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진행성 만성 콩팥병을 동반한 그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고강도 아토바스타틴 80mg 정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보시게 되면 합병증 발생 비율이 그 소위 말하는 리피토 발생률이 훨씬 적었었고, 그다음에 GFR 감소 정도도 훨씬 적었다.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강도 보통 10에서 20ml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실제로 GFR 감소 정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이형 당뇨 환자에서 아토바스타틴 심혈관 예방 효과도 보시게 되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한 43%, 스트로크 뇌졸중 발생 위험을 한 60% 가까이 감소시킨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야 계속 궁금해하는 그런 비투석 환자, 투석하지 않는 말기 심부전 환자 같은 경우도 한 3만 8천 명 되는 환자, GFR 15 미만, 만성 콩팥병 5단계가 되겠습니다. 투석하지 않는 환자지만 상당히 기능이 감소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었고, 주요 키 아웃컴 같은 경우는 메이스라든지 그 감염 관련 올코즈 모탈리티를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설정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만성 콩팥병 5단계 투석하지 않은 환자에서 스타틴 사용했을 경우에 주로 메이스라든지 MI를 의미 있게 잘 감소시켰고요. 그다음에 스타틴을 사용했을 때 감염 관련된 입원 및 사망률의 감소도 의미 있게 있었습니다. 이형 당뇨 환자에서 중강도 같은 경우에 아토바스타틴 복용 같은 경우에 추정 사고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게 되면 알부민 동반 환자에서 이런 환자에서 실제로 콩팥 보호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 아테로스크로틱 CVD 발생한 그 투석 환자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투석한 환우들에 있어서 이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에 일반 환자와 좀 다르게 처리합니다. 보통 투석한 환우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에는 영양 상태의 개선을 보게 되고 실제로 리버스 에피데미올로지라 해서 고지혈증이 극단적 값을 빼놓고는 실제로 환자의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되어서 훨씬 생존율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에서 고지혈증 약제 사용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 수치 자체를 낮추는 것보다는 실제로 다른 플레오토리드 이펙트, 염증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이펙트를 바라고 사용한 것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투석 환자의 현재 스타틴 처방을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혈액 투석을 시행하는 이형 당뇨 환자에서 리피토를 4년간 투여 후에 장기적 효과를 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연구 종료 후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경우는 플라시보와 아토바스타틴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약제를 중단한 뒤에 보통 레거시 이펙터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아토바스타틴의 올 카디악 이벤트의 감소 효과가 꾸준히 유지되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아테로스크로틱 CVD가 발생한 투석 환자에서 현재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제는 스타틴 리피도 제조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런 환자에서 그럼 스타틴 사용과 1년 사망률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영건성을 보시기에 확연히 의미 있게 감소시키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석 환자에서 새로이 스타틴 제제를 사용하는 것들은 권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사용했을 경우에 환자의 사망률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런 스타틴 제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특히 단백뇨 발생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아토바와 로즈바를 두 개를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두 개를 비교했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단병효 발생이 실제로 크게 아토바스타틴에서 낮았다 기록을 정리하시게 되면 혈뇨 발생도 낮고 단백뇨 발생 위험도 낮았고 신대초요법 콩팥기능의 발생 콩팥기능 보전하는 효과도 좀 더 있었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토바스타틴 이외의 다른 종류, 특별히 다른 종류의 그 스타틴 제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로즈바스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급성 신손상의 위험이 일부 올라갈 수 있는 보고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만성콩팥병 1, 2단계를 제외하고 3에서 5단계 투석하는 환자를 포함해서 이식 환자를 포함했을 경우에 레커멘드 되는 용량을 보시게 되면 아토바스탄 리피토 같은 경우는 20ml까지가 아주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피토 약자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다시피 관상동맥 질환 1, 2차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예방이 가능하다. 콩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만성 콩팥병 환자는 하이리스크다.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을 강하게 잘 낮춰야 된다. 두 번째, 약제 선택 같은 경우는 콩팥 기능 변화에 비교적 안전하고 용량 조절이 용이한 아토바스타틴, 리피토를 필요하겠다. 병합, 에제트마이드하고 병합도 필요하겠고요. 특별히 사고치혈이 낮거나 투석 환자에서는 개발해서 필요하다. 최근 가이드라인은 투석 환자에서는 크게 권하고 있지는 않지만 환자 생존율 개선에 대한 보고들이 계속 연관관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자마다 필요할 경우에 처방이 필요하겠습니다. 용량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10에서 20ml 정도는 시작하는 게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투석 전, 투석 중, 콩팥 이식 환자에 대해서 각각 정리하게 되면 투석 전인 만성 콩팥병 환자 같은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중요하지만 위험도에 따라서 처방을 시작하고 기본 약제는 스타틴, 특별히 용량 조절 크게 필요 없는 리피토 제제와 에제트마이드 병합요법. 투석 중인 환자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하는 것들은 루틴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할 수는 있고 이미 복용 중이라면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식 환자 같은 경우는 스타틴 제제를 적극적으로 권하지만 이식 환자 같은 경우 면역 제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잘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